음. 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그 할머님 기둥댁에 이제 제사가 돌아오고요 있는 날입니다. 제가 왜 그 할머니의 제사가 귀하고 소중하냐 하면은 제가 우리 한국 사회 지난 100년 동안에 이런 격변기에 이렇게 유군을 쓰고 이 방에서 책을 보면서 학문하는 전사로서 전사의 자리에 서 있게끔 해주신 그 초석을 깔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님 그 기둥댁이는 그 예전에 시대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력한 우리 집안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그나마 고향의 터전과 누울 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몸이어서 마손주인 저를 매우 귀하게 키워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죠. 할머님은 손자의 그림이라는 말이 있죠. 그 그림이 되어서 이 나라와 또 지방과 이 국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내용도 오늘 그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히 우리 할머님 제사가 돌아오는 내일 모레 20일 날 음력으로 12월 20일 날을 대신해서 할머님에게 예전에 제가 고기 반찬 할머님이 좋아하셨던 돼지고기 한 건을 제가 사주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하늘에 계신 할머님에게 이렇게 고기 한 건을 사들고 할머님에게 달려가는 그런 기쁨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 내용은 앞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을 이어서 가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통일연방모형 86번째 한국문명사의 단절된 철학과 사상의 조선은 갑오왜란으로 망하였고 대한제국은 갑진왜란에 의해서 망하였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학문하는 전사는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사회는 바로
빈익빈 부의부 또 자본 카르텔에서 포획 규제되어 있는 사회이고 교육, 사법, 입법, 금융, 검찰 개혁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시대에 돌입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나라가 지금 이제 망조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의 고유 정통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학문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기본적으로 학문이 많이 떨어져 있는 무지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작금 현상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가 강인의 시대고 족쇄의 시대이고 폭력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다. 그래서 이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광인의 시대에서 우리가 해방하고 우리가 입법, 사법, 교육, 금융, 검찰의 규제와 포기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합법적 폭력을 가장해서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훈이와 윤석열이, 김건희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원래의 법의 취지에 맞게 되돌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기본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으로 우리가 돌려놔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건실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개망나니로 뭐냐면은 치닫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이 심리학이 이제 확대되어가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연원과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저 역시도 근대사와 현대사에 대해서 비판은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것을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황태현 박사님이 쓰신 어마무시한 이런 학문에 대한 이 편력으로 공부하셨던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이 황태현 박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황태현 박사님께서 쓰신 글과 내용과 철학과 사상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견인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조선반도를 통일해서 환구문명사를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 역시도 오늘 우리가 이 조선은 어떻게 망하였는가, 그리고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됐는데, 왜 대한제국은 또 9년 만에, 약 9년 만에 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선은 갑오외란으로 망하고, 외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정유외란, 이 갑오외란이죠. 다 일본 놈들이 조선을 먹기 위해서 침입해 왔던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갑오외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은 임진왜란, 정유외란, 갑오외란, 벌써 세 개의 외란이 있네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갑진외란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제국의 갑진외란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연구의 결과에서 저도 의식이 눈에 뜨기 시작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조선국의 임진왜란과 정유회란과 갑오회란으로 망하였고, 그 이후 대조선 국은 대한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한제국은 갑진회란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우리가 한일 병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왜란, 갑오왜란과 갑진왜란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여러 제국주의가 있지만 우리가 영국, 청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여러 나라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웃 나라인 우리가 한때는 그 일본을 물려보았죠. 일본을 우리가 한 다리 밑이라고 생각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모군란이라는 것은 구식 그 군인들이 신식 군인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으켰던 쿠데타죠. 자, 그래서 임모군란은 구식 군인들의 구식 군인들은 벨기군이라는 신식 그 군인들이죠. 벨기군이라는 것은 이러한 차별 대우에 불만이 쌓였다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조선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정치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핵심이 되는 것이 차별 대우로 불만이 쌓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결론은 군인의 반란이고 군사 쿠데타지만 바로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정치를 잘못했던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왕과 더불어서 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미 조선은 이제 망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군인이 들고 일어나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식 군인들이 궁궐까지 습격하자 왕비였던 명성환우는 충주로까지 피신하고 임모군란을 진정하기 위해서 또 흥선대원군 시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해서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통리기미암과 벨기군을 이제 패지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전통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취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로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통리기무왕과 벨기군을 폐지한 이런 것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게 되고 조선을 종속국으로 규정하게 됐다 이런 거죠. 예, 이거를 빌미로 일본 경비병이 일본 공사관에 주둔하게 되어서 조선을 종속국으로 뭐냐면은 규정하게 되니까 이때 일본과 서로 대립각을 치우고 있던 청나라의 또 내정 간섭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수천 년 동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원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많은 내정 간섭을 받은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내정 간섭이 맹목적 사대주의자냐 자주적 사대주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봐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친밀하게 학문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대조선국이라고 말을 했는가? 원래 그 이름이 청은 과연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청나라는 과연 어떤 민족의 후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이 지연되고 청의 내정 간섭으로 개화 정책이 지연되고 그 지연진과 동시에 불만을 품은 교화당이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위원회에서 정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김옥균이 박영규 홍영식이가 한 건데 이게 위로부터의 이제 그 정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화당 인물이 김옥균이 박영효 홍영식 등이 있는데
민씨 정권의 주요 인물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는데 청의 군사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갑신정변은 그래서 청의 군사 개입으로 3일 만에 이제 실패하게 됐는데요. 자, 그 결과로 어떠한 그 결과가 도래됐느냐 하면은 이 바로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됐는데, 이 한성조약은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고, 텐진조약은 조선에서 청일 군대가 모두 철수하고 조선 파병 시에는 상대국에 미리 알리자는 청과 일본끼리의 이제 조약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두 다 이제 우리 조선에게는 불리한 조약이 이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궁국 김무천은 1차 갑오개혁 때 설치된 입법회의기구로서 최고 결정기구였는데,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노비 산노비법을 이제 획파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때는 1894년에서 1896년인데요. 이때 이제 을미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은 바로 을미개혁이라고도 하는데, 삼국의 간섭 이후에 고종과 민비는 조선 내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친러 정책에 일본이 뭐냐면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을미개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후 단별령이 시행되고 태양력이 채택되고 이제 소학조가 건립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을미개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발령 시행, 그 다음에 태양력 채택, 태양력 채택, 그 다음에 소학조 설립, 소학조 설립, 이게 이제 우리가 을미개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아관파천이 아니라 이게 아관망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아관망명이라 하죠. 예, 아관망명. 자, 그래서 이 아관망명 후에 독립협회가 창립됐는데, 우리가 서재필이 이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고 하죠. 자, 그래서 과연 이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들이 과연 서재필이를 비롯해서 개화당의 사람들이 과연 일본의 밀정이지 않을까라는 이 의문을 던지면서, 또 서재필이와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밀정이 아니라는 법도 없다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돼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은 망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광무원년이라고 말하는데 1897년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됐는데, 조선이 제국을 선포하면서 세워진 전제군주제죠. 이거를 전제군주제 국가이자 한국의 마지막 군주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의 대조선국의 대군주인 고종이 건양 2년에 1897년도에 칭제 권한하고 황제로 선포하여 국호를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치욕만 알고 있지, 실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당시에 정치가들, 고종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9년 동안의 이 연구가 앞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을 비롯한 수교국들이 공식 승인을 이제 받았으며
이전에 조선국의 영문 국호였던 코리아에서 따와서 국제적으로 Empire of Korea 라고 이제 불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고려 왕조가 역성행무로 무너져 조선 왕조가 개국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제국의 국채는 조선에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9년 동안의 이 대한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요. 1895년 고종 32년에 명성황후가 살해된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은 일본과 친일대각에 장악한 경복궁을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국으로 망명했다는 것. 이걸 일명 우리가 아간파천이라 말하죠. 이후 친러 내각을 수립한 뒤에 경운궁으로 황궁하여 황제에 오르고 대한제국을 건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광무개혁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진했는데, 그러나 를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를 받아왔고, 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이후 외교권과 경찰권을 차례로 강탈당하였다는 것이죠. 이를 시작으로 군대 해산을 거쳐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탈되기 시작되었다. 자, 고로 이 지난 대한제국 9년 동안에 이 대한제국의 그 근대화 과정은 광무개혁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환구 문명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영원한 환구 문명사를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책무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1904년 7월 20일에 군사경찰훈령을 만들어서 치안권을 빼앗았고, 이어서 1904년도에 8월 20일에는 한일 외국인 고용 용병에 관한 협정서로서 재정권을 빼앗았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을사늑약을 체결해 외국권까지 강탈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10년에 8월 22일에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되었고,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되었고, 1910년도 8월 29일에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경술국기로 멸망하였다는 것이죠. 약 9년 만에 망하였다. 정확하게는 8년 2달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들에게 그 당시 매국노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이거죠. 나라가 망한 것은 망하였지만 우리의 강촌은 다시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여기에 선봉에 선 애국 선열이 바로 동학도와 애국지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화는 동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동학의 연구가 한국 문명사를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뜻을 받들어서 모시고 우리의 자주, 자립, 자치, 연방 형태로 진보, 민주, 통일 연방의 형태로 분권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조선반도 통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문하는 전사로서 언제나 이 자리에 죽는 날까지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공론장을 제시하였기에 나는 황태현 박사님을 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는 황태현 박사님의 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살아야 할 전선이고, 나는 평생을 학문하는 전사로서 전선에 서 있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신분이다. 학문하는 가정교로서 전사다. 자, 우리는 결국 임진란 일환과 정유외란으로 조선반도가 초토화되었으며, 인조시에는 청나라에게 항복하였고, 그리고 청나라 연호를 쓰고 구한말 갑오외란으로 이미 조선은 망하였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고, 갑진외란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였다. 대한제국이 망한 것이다. 나라는 망하였지만 그 정신과 뿌리는
되찾아야 하고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사를 복원해야 한다. 나는 나의 철학과 사상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론장에 나와야 한다. 이를 우리는 구판이라고 한다. 구판은 우리말로 공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푸닥거리와 구판은 우리 한국의 고유문화이다. 자, 그래서 한국의 고유문화이다. 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통 뿌리 문화 5가지를 제가 정리하였습니다. 한국 문명의 정통 사상 5가지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태고사의 문명기 보살사상, 선앙당 사상, 토템 사상, 제사의식, 독서지의 성인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통 한국 문화사회의 뿌리의 기본적인 사상에다가 우리가 서구 제국주의의 2가지 파워 즉 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구 제국주의의 뿌리를 두어서 오늘날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의 2가지 힘,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론적 사고, 이 2가지가 우리가 서구에서 꼭 배워야 할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론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징 체계를 이해해야 되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스템적 사고 그 다음에 플랫폼적 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적 사고로서 우리가 통시성과 공시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융합적 사고를 해서 가장 고도한 정신연령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조직론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조직론적 사고에 대해서 또 분석론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이 분석론적 사고가 바로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하고 그 기술의 힘이 과학에 대해서 지금 서구 제국주의들이 강대국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기술의 힘과 과학을 우리가 더욱더 공부를 해서 우리도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로 번번이 실패하는 데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 함께 여기에 유능한 학자들을 발굴하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동석 선생, 이기호 선생, 조성복 선생,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정치 사상을 우리가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치의 모델이 바로 독일 스위스식 모델인데 일명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 헌법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인데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직론적 사고를 헌법과 법률의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이다 이거. 예, 이게 아주 좋은 말이죠. 이 최동석 박사님께서 하신 말인데 민주주의는 바로 시민의 옷에 맞춰서 갈아입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과 자본과 착취가 기본이 된 자유민주주의를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남긴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 나라가 5가지 망조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저출산, 자본 카르텔, 교육, 사법, 입법, 금융,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고유 정통 문화가 파기되었죠. 예, 고유 정통 문화가 파기되었고 온 국민이 뭐냐면 무지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죄부터 해방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돈과 자식 출세에 있다는 것이죠. 돈과 자식 출세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작금이 우리 사회는 바로 광인의 시대고 족쇄의 시대고 폭력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로서 이를 방치했던 문재인 정권을 제가 비판하면서 오늘날의 윤석열 검찰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근대화와 함께 공부를 한 것입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28일 일요일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캠터스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